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룬 보도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관련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두 분의 평론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짤쇼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와 사장 남천동에서 활약 중인 오창석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시고 제가 방송하려고 하니까 네. 연예인들과 함께한 기분입니다. 아유, 네. 사실 이제 지금 언론의 모든 주도는 뉴스토마토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고 제가 취재한 건 아니지만 네.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보도를 해서 네. 뭐 좀 책임감도 있고 네.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토마토 첫 보도할 때 동접자가 대기자가 5만 명 깜짝 몰렸다고요. 놀랐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마 장성철 평론가라든지 네. 많은 분들이 시기를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시간까지. 예. 추석 끝나고 새벽 6시 몇 분이다.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네. 저희 유튜브 매일 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돌지 않고 또 안 돌아도 상관없는데 네. 5만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 중에 떨질 않는데 좀 떨었어요. 아니 사실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 프로그램들을 하시니까 걱정이 없을지 그렇지 모르지만 총선 이후에 정치 비상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한동안 이렇게 왜냐하면 정치 네. 유튜브 접속자 수가 아, 줄면서 맞아요. 가장 힘들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얻어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저 역시 그러니까 YTN 이게- 라디오를 하다가 네. 그 뉴스 인사이다라고 그 방송에 이제 갔는데 네. 가자마자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하셨는데 뭐 비교가 되니까 제가 아주 민망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핫하냐라고 따져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인생을 네. 여쭤봤을 때 제가 아침 방송을 안 잡습니다.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동접 5만 명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아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진짜 뉴스토마토 언론사 홈페이지는 다운이 되고 맞아 다운돼서 접속 네, 폭주로. 유튜브 동접자는 제가 확인한 건 5.1만 명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야 정말로 네. 장난 아닌데 그리고 두 분이 또 요즘 짤쇼라는 굉장히 기획형 예능 유튜브 정치 유튜브 하시는데 네. 원래도 두 분 친하신 거예요? 왜 네. 아주 오래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네. 되게 존경하는 사실 짤짤이 쇼라고 이제 또 같이 했었어요. TBS. 네. 근데 TBS가 지금 좀 힘들어지고 그 프로가 이제 안 됐는데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창석 우리 평론가 너무 바쁘니까 그럼요. 처음에 네, 인기인이시죠. 안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곽수산 같은 사람을 쓰려고 했었어요. 왜 수산아 미안한데 곽수산 씨 해서 장원 씨랑 MC 장원 씨랑 근데 앞만 봐도 오창석을 네.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 쯤에 이제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저희 같은 경우도 비상구 처음 꾸릴 때 굉장히 네. 미미할 때 지금도 미미하지만 할 아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아유, 모시고 아니에요. 싶었는데 네. 뭐 이런데 안 나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말씀하셨다시피 짤쇼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네. 제가 이제 남천동이라는 프로그램 처음으로 제가 제 채널을 소유한 거라서 조금 욕심이 더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네. 장원 형이 계속 와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해가 됐고 다른 방송도 사실은 이제 여기 PD님은 예전부터 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이 있고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 나머지 방송은 아예 지금도 안 하고 거의 있습니다. 못 하고 계시군요. 네. 네. 근데 짤쇼에서 보면 좀 놀란 게 그 한준호 형 그 잘생긴 예. 얼굴에다가 머리에다 뭐 달아놓고 이러는데 이거 사전에 협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아마 사전에 네. 협의를 심리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정도는 그 정도는 와서 이렇게 당혹하게 만드는. 예. 저희가 이 짤쇼를 이렇게 그때 기획할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옷이 상당히 허름합니다. 그 시골 맞습니다. 농부 복장 네. 목적이 뭐냐면 시사 프로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된다.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개그로 보여야지. 그래 보면 이게 그래서 실제로 고소 고발이 안 당했어요.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잘 몰라요. 양복 입고 하면 시사 프로로 보이는데 양복이 아니에요. 뭐 종각 패션이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고다 사실은 패션. 파고다 패션. 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또 거기 나오는 우리 패널들, 그 출연자 게스트들도 네. 호응을 해주십니다. 한준호 의원 참 인물도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다 해주십니다. 야, 그럼 보니까 도시 저는 카트는 껴주시고. 전 사실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게 웃음까지 더한 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솔직히 컨셉을 잡은 거군요. TBS에서 네. 할 때는 그랬었어요. 그게 두려운 게
사실은 풍자 해악이 종이 한 장 차이가 고소 고발 법적 책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불안해서 뭐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 우리 작가님들이나 네. 그 방송하는 제작진 아이디어인데 좀 진짜 흐름하게 하면 뭐 정치권에 잘 못 알아보지 않겠냐. 이게 시사 프로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네. 그게 이거 이렇게 컨셉이 네.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이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박주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유튜브 프로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출연을? 저는 사실은 다 합니다. 제한 네. 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음. 지금은 뭐 제한이 들어오면 거의 네. 좀 거절하지 않고요. 네. 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며칠 전에 한 8개. 와, 야, 하루에 8개요. 하루에 8개. 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근데 제가 대부분 똑같은 얘기라서 네. 명태균 얘기를 한 8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저 8개씩 하시는 분들 꼭 물어보는데 네. 그 수입 관리를 본인 들어오면 계좌 입금되잖아요. 예, 어떻게 예. 하시는 겁니까 이거? 집에다는? 그거는 모르죠. 와이프는 저를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게 또 이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네. 방송하다가 좀 힘들거나 남들 얘기할 때 할 일 없으면 이렇게 제가 하는 방송 출연료를 한번 적어봐요. 대화기를 또 해봐요. 이렇게. 월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적어서 뭐 그런 적도 있긴 한데 뭐 돈 때문에 하기보다는 네. 뭐 그냥 이 찾아주는 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TV 프로도 많이 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종편이나 뭐 지상파도 하고 유튜브도 그래서 국고형은 말씀은 이제 우리 PD님 하셨는데 항상 시간이 딱 그게 제가 뭐 할 때 네. 걸려서 사실 짤쇼도 걸려요. 예. 저희랑 네. 걸리다 보니까 금요일에. 금요일에 동접자가 안 그래도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와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YTN 맞습니다. 그 뉴스킹에서 하차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더 생기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설적으로. 충분히 맞는 말이고요. 그날이 이제 박민아 우리는 뭐였지? 김백. 김백. 네. 부자인데 김백이라는 YTN 사장이 오면서 네. 정말 그날 이사회 사장님 결의되고 1시간 만에 제가 하사 통보를 받았어요. 아마 3시에 이사회 통과됐다는데 네. 4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날 하차 전날. 아니, 그런 전화는 담당 PD가 보통 PD가 하는 온 겁니까? 거예요. 예. 예. 왔는데 뭐 딱 목소리 딱 들으면 알죠. 네. 이 양반 이 시간 전화할 일 없거든요. 그렇죠. 아침 7시. 전 다 알아요.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전화 왔을 때 하고 내가 이거 고정이다, 네. 탈락이다, 게스트다, 패널이다, 프로그램 새로 하는구나. 그 다 느낌이 와요. 목소리 네. 톤만 들어도 이거 끝났구나 싶은데 문제는 처음 봤어요. 다음 날까지 맞아. 다음 날까지만 하자. 전날 4시에 전화가 다음 날까지 맞아. 네. 그렇게 했는데 뭐 충격받기보다는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총선 때까지는 가지 않겠나. 근데 총선 전에 한 1주나 2주 전에 타차가 됐었거든요. 조금 이상하다 싶었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후임자도 제가 그날 당일날 아침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후임자 나도 모르는 네. 내가 잘리는 것도 그날 하여튼 다 알게 됐고 음. 그래서 뭐 사실은 뭐 YTN이 바뀌면서 그래 됐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제 다른 방송을 더 좀 많이 하게 되고 약간은 좀 이렇게 저는 좋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니 그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고향적인 베이스가 또 TK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원래부터 저런 성향이었을까? 솔직히 좀 이런 생각도 갔거든요. 저는 지금 친가 외가 처가 다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 전부 다요. 싹 제가 다? 지금 거의 우리 삼촌네 빼고는 전원이 대구 경북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친척들은. 그러기 때문에 좀 대부분 성격 자체들이 다들 정치적 그게 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명절 때 가급적이면 얘기를 나누고 또 다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이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또 군인을 또 오래 했었고요. 장교를. 그러다가 좀 법조인 하다 보니 기본적 베이스 자체가 대구 경북에 네. 계속 자랐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좀 그렇진 않았는데 대부분 또 최욱 씨가 방송에서 저 뭐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예. 말하면 네. 그게 정치에 저는 그렇게 뭐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그냥 생활적으로는 제가 좀 네. 보수적인 스타일이긴 한데 정치색은 별로 안 드러났는데 사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그 후로는 정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예, 원래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보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고 이게 바른 건 바른 걸 말하고 싶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어떤 제가 뭐
보수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진보 정치인 아니면 진보 평론가로 바뀌었다. 이거는 네. 저는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오창석 평론가님도 보면은 사실은 그 부산이 고향이시더라고요. 부산이 고향이고 네. 사실 비슷한 게 저는 본 적이 경북 의성이에요. 아 저도 그렇구나. 경북 그 의성. 마늘로 유명한. 같아요. 네. 저랑 본 적이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고향이 경북 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가가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K 경북 의성이고 외가가 경남 밀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PK로 분류하시는데 밀양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유학 갈 때 대구로 갑니다.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인데 첫 번째 외삼촌이 대구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구 외삼촌이 뭐예요? 사실은 TK 정서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PK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이제 깊이 네.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저희 세대 때부터 좀 많이 달라졌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이제 취임을 하셨고 제가 군대 갔을 때쯤 제 인생의 가장 오점이죠. 이명박을 제가 찍었다는 거. 커밍아웃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예전에 네. 이미 했기 때문에 예전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뭐 747의 꼬임에 빠졌군요 그때. 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따졌을 때는 늘 이제 군사 쿠데타 이런 걸 비판을 해왔지만 실용주의 노선을 첫 번째로 택했었던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맞습니다. 역사적인 거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반민특위나 쿠데타 이런 걸 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당연히 부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실용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라는 첫 번째 물음을 던진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보면 오찬석 평론가를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 미래 대통령이잖아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총선 출마까지 했다 보니까 이게 총선 출마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방송보다는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해 뒤에서 왜 정치 시작했는데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본인은 다른 길로 많이 온 것 같긴 해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그 1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때 출마한 건데 어떤 네. 각오와 패기로 하게 된 겁니까 그때? 그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10년 전이니까 만 29세. 네. 당시 민주당 지역구 최연소 후보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이야 이제 민주당이 어느 순간 주류 정당이 됐잖아요. 그때는 단독 과반을 단 한 번 했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에 단 한 번 했었던 비주류 정당이었고 2016년 총선 출마는 2015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요때 배경을 봐야 돼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탈당을 하고 아 국민의당을 만들고 그렇죠. 박근혜가 네.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영구집권할 거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실제로 민주당 여론조사하면 80석이 나올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배경상 어떻게 박근혜 집권이 가능하고 어떻게 박근혜 정당이 이렇게 영구집권한다는 소문이 21세기에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민주당 쪽 사람들 몇몇을 알고 있었고 네. 서로 올라와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돕겠다. 그게 지금 이동학 선수입니다. 아 이동학. 그렇구나. 네. 이동학 도와줄게 하다가 음. 그때 무슨 총선에 청년 출마자 연대를 만들자 저한테 제안을 하고 뭐 그래,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앉아 있었던 젊은 변호사 중에 한 명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있었고요. 그 지금 다 주역들이시네. 출마는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돕다가 나중에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전부 출마를 안 하겠다. 갑자기 바뀐 거야. 뭐 돈 들어간다, 공천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게 이동학 선수. 네. 그리고 저였는데 이동학 선수는 원래 민주당의 당원이었고요. 전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럼 너 뭐 입당해서 하면 되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당시 당대표한테 들어갔고요. 귀에. 문재인 당대표는 그 당시에 왜 부산에 출마하려는 청년이 없냐. 잡아와라. 라고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인데 그 당시 표현은 이제 총무본부장이라고 최재성 총무본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보고서가 제 이름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뭐야 부산에 출마하려고 한 청년이 있네. 데려와 해서 문재인 당대표 영입 인사가 됐었던 거죠. 아 그럼 문재인 당시의 당 대표랑도 네. 면전에서 뭐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겠네요. 그랬었죠. 되게 지금도 되게 부러운 게 네. 개인 번호를 갖고 전화도 하고 이래서 아 그 정도의 역시 되게- 미래 대통령이 와, 될 사람은 그때는 다르네요. 되게 예. 부러웠어요. 그 당시의 경쟁자가 네. 그 조경태 의원 조경태, 아닙니까? 조경태.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여정부랑도 관련이 있는 분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또 굉장히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선거 네. 치르면서 보고 배운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1등은 저렇게 시키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선거 낙선하고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게 있었는데 네. 영남의 조경태, 호남의 이정현. 그러니까 이 지역구 황태자들 이기기 참 쉽지 않다라고 이제 칼럼을 기고했었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 돌아다니면서 다 이름으로 불러요. 야. 그러니까 보통 이 시장 가면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훈 형님이면 그 지훈 형님 요즘 장사 잘 돼요? 누군지가 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치인이다. 네, 모든 사람을 알고 있고 형 동생 또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보고 잘하라고 하고 욕도 하지만 막상 야 내 동생 국회의원이야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좋죠. 예.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를 지역구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당을 옮겨도 이 사람이 싫지 않은 거예요. 밉지 않은 거예요. 호남의 이정현은 그 당시에 어떻게 선거운동했냐면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농사일을 도와줘요. 네. 그리고 마을에 가서 같이 잡니다. 막걸리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목욕탕까지 어른들이랑 같이 가고 퇴근해요. 그러니까 정당은 싫은데 네.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광태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붙으니까 아 이거는 참 힘들구나 하면서 과연 이 정치가 맞는 방향성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왜냐면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만 잘 지키면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 제도로서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남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이제 지역구에서 잘하는 정치인 얘기 듣다 보니까 전 떠오르는 게 우리 박지훈 변호사 정치하기 적합하지 않습니까? 아, 무조건 당선입니다. 이렇게 사활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좋은 어디 분이. 나가도 예. 당선입니다. 아니 아는 분도 많으시고 예. 제안 안 받아보셨어요? 제안 많이 네. 몇 번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뭐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양쪽 정당에서 다 예, 말투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또 그쪽 정당에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쪽 정 지지를 하지 않으면 뭐 어때 바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광주 나가라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정치보다는 그냥 이렇게 방송하거나 얘기하는 게 더 좋고요. 책임감이 그렇게 좀 드는 걸 못할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정치를 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욕심 낼 만한 인재인 게 기본적으로 병역 문제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야 깔끔하네요. 대표 예.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경북대가 좋지만 그 당시 경북대는 훨씬 더 어른들이 더 그럼요. 인정해주거든요. 네. 입담 대시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글이거든요. 글 쓸 수 있고 말 잘하고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정당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인재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오찬 변호사 계속 보면서 눈여겨봤던 부분이 묻고 가야겠는데 그 정장 바위 위에 있는 그 배지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배지입니까? 이거 이 옷 브랜드 배지입니다. 난 이거 뭐 미래 대통령 발기인 모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배지는 욕심이 있어서 배지 그럴싸한 거 있으면 이제 일단 달고 봅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전직 이력을 찾다 보니까 그 팩트 TV에서 아나운서 생활도 하셨고 아, 예,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을 직접 가서 경험한 게 많으시다고요. 이게 이제 이 팩트 TV 아나운서를 하게 된 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쪽으로 오게 된 그 사주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12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원래 아나운서 준비하려고 서울 올랐어요. 혼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학원에서 정당 방송 추천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게 2012년에 문재인 대선 캠프 방송이었어요. 와.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떨어져야겠다. 왜냐면은 여기는 합격 때도 저한테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고요. 떨어지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을 신랄하게 했죠. 네. 정치 외교과 출신이니까. 근데 갑자기 PD님이 정치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학생 운동을. 쟤는 정치를 안 돼. 쟤를 뽑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역선택이 된 거죠. 좋은 학벌 분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서 제가 됐어요. 네. 고 TV가 문재인 대선이 지고 나서 2012년에 고 TV가 이름을 다 바꾼 게 팩트 TV였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네. 세월호 참사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14년에 4월 16일이죠. 팩트 TV에서는 4.19 혁명 관련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었죠. 전원 구조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저만 좀 심각성을 그때 이 팩트 TV 안에서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해군 출신이라 배가 침몰하거나 기울었을 때 겨울바다 같은 경우는 어선 뒤집어지면 5분 안에 구조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다 이제 예, 제가 2년 2개월 동안 예.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큰 배라고 하니까 저는 희망을 좀 걸었었죠. 왜냐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카포크 자켓이라는 구명조끼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려가자가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저 혼자 그때 캐리어를 들고 왔었습니다. 이거 올해 안 끝난다. 금방 안 끝난다. 그래서 도착했더니 모든 언론사가 들어서 진도에 그렇죠. 네. 모든 숙박 시설이 잘 데가 없어요. 예. 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진도의 소방서를 찾아갔었죠.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보도하기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좀 재워달라. 아 정말로? 네, 그래서 카메라 장비나 거기 다 충전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 소방서 분들이 당연히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팩트 TV가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후에 이제 고발 뉴스를 진행하던 이상호 선배와 같이 합동 방송을 예. 하면서 이제 이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 커리어를 쭉쭉 쌓아오다가 보면 사장 네. 남천동. 정말 제가 보니까 저는 부러운 게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보잖아요. 원래 네. 시사나 정치라는 거는 5, 60대의 전유물인데 네. 20, 30대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20, 30대 분들이 봐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 분석에 들어가 보면 그러나 여전히 40, 50대 60대까지가 주류입니다. 네. 네, 40, 50, 60이 주류인데 20, 30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4050, 60이 주류기도 하고 2030이 유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비유를 할 때도 임경빈 작가나 저나 뭐 김묘성 씨나 그리고 이제 거의 없다 형님 같은 경우가 80년대생 이후들이다 보니까 그 세대의 문화의 비유를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듣기 쉬워서 아마 그분들이 좀 쉽게 유입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준 변호사는 뭐 이런 장기 같은 걸 미리 일찌감치 알아보신 거죠. 예. 예, 워낙 잘 될 거라는 거를. 예. 정치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워낙 방송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또 짤쇼 할 때도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제가 잘 이렇게 누구한테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끝나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면 너무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좀 그냥 꼬마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무시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거물이시죠. 아유, 네. 아주 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신 네. 분인데 두 분 다 이제 방송을 많이 하고 사람 워낙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특히 박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개인 진행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숱한 정치인을 만났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들 거의 다 뭐 방송 프로 진행을 몇 번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맞는지 모르지만 홍준표 이제 아,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주 이제 하는데 참 그냥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독특한 시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되게 괜찮거든요. 찰진 표현이나 이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네. 또 딴 데 가서 말씀하신다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독특한 캐릭터다. 딱 정치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코미디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 네. 그분이 참 항상 인터뷰하고 싶고 항상 괜찮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공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감이 좀 약간 들기도 하는데 오찬성 평론가도 역시나 많은 패널들하고 일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요즘 보기에 원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이제 패널로서의 역량을 따져보면은 제가 네. 늘 잘 보는 게 서정욱 변호사님.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여과 없이 얘기하고요. 장성철 평론가님. 왜냐면 좀 상대 쪽의 패널을 잘 보는데 이분들이 재밌는 부분.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책도 쓰시고 이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네. 네. 그래서 보는 맛이고 장성철 평론가님은 본인의 니즈에 따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아, 지금 이 사람이랑 이제 사이가 아예 틀어졌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볼 때 보수의 풍향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가장 패널이라기보다는 뭐 민주당 패널들은 모두 다 우수하신데 이준석 의원의 입이 가장 재밌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입이. 네, 요즘에는 가장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네. 메신저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잡힌 게 있겠죠. 네. 이준석 의원도 개인적으로도 뭐 잘 알지만 즉각 반응이 나와요. 그날 뉴스토마토 이제 맞습니다. 보도되자마자 그날 바로 바로 입장 곧 내고. 입장 나오고 네. 이번에도 입장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껏 알아온 이준석 그 의원의 어떤 기민하고 영민한 반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좀 길게만 얘기하는데 네. 핵심하고는 좀 비켜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공격하는 뭐 예컨대 명태균 씨 얘기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사실은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공이 말씀하시는 이준석 의원의 그런 공통 분모라는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그렇죠.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현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왜 그 얘기 안 하나 싶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네. 이번 사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박지훈 변호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잘 이끌어 왔을까? 물론 이제 박형광 기자랑 걸출한 기자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 방송에서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파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취재된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봐주시고 뭐 가장 이제 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목소리 같은 거를 바로 안 하냐 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라든지 뭐 녹취 맞아, 아니면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네. 이런 게 없냐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지금 녹음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형광 기자 뉴스토마토가. 네. 근데 그거를 한목에 다 왜 내지 않느냐 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어쩌면 단초가 되고 이제 시발점이 된다면 다른 매체나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아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예컨대 네. 뭐 경향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도 JTBC 써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JTBC라든지 네. 뭐 한겨레 또 SBS 등등이 하는 걸 보면서 같이 가야 되거든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 이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게 취재가 돼 있는데 뭐 이걸 뭐 일부러 뭐 장사하기 위해서 조금 내는 건 아니고요. 네.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김건희 부분이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겁니다. 네. 나머지는 네. 약간 이 외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음. 김건희 여사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공천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다음 보도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선거, 지자체 선거할 때 실제로는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창원 의창에 할 때 김건희 여사 그렇죠. 개입된 거가 첫 번째 얘기라면 2024년도 이번 선거 때는 또 그걸 갖고 개혁신당에 갖고 가가지고 칠불사에서 뭐 했던 그 얘기가 지금 보도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간에 2022년도 지방선거 때는 없었냐? 근데 다음 보도는 그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개입했은 상황. 야,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다. 그러면 또 사정이라는 게 일파만파 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치인을 가장 존경하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늘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효 선생님이랑 같이 평생 정치적 동반자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국회 공약으로 축첩제도를 폐지하자. 혼인 신고를 하자 이런 거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들이 70년대에 혼인 신고 안 하고 어떤 여성분과 삽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성에서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바람난 여성분과 결혼을 해버리니까 첫 번째 여성이 법적 보호를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인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호 선생님은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여성 운동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통령의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쭉 여성 운동을 해왔고 인권 운동을 해왔었던 정치인입니다.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한 길을 걸어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했었느냐? 아닙니다. 전시기획자였어요. 코바나 컨텐츠. 사업가였죠. 네.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일을 하셨고 정치에 개입할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뒤에서 막후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매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하고 이제 지역위원장이라는 걸 했으니까 네. 이 지역위원장들이 보통 지방선거 때 돈이 없는 지역위원장 또는 이제 돈이 많은 지역위원장도 공천을 주면서 공천장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가이드를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동네 구의원이 필요 이상으로 재산이 많다. 그 예를 들어서 구의원 분들 중에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이거 맞아요. 의심해 봐야 네. 돼요. 왜냐면 구의원이 겸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경양 대표 겸 구의원이요. 그럼 구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하게끔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공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뒤로 해당 지역위원장에 찔러주고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나쁜 정치들이 있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해준다? 분명히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돈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들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뒤에 그래서 후폭풍이 저는 더 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명태균 씨 게이트라고 봐야 돼요. 일단 시작 네.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종착점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라는 사람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일단은 목적이 과연 뭘까? 돈을 벌려고. 근데 일부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을 픽을 해가지고 결국 세비 절반을 맞아요. 돈을 받는 받았다는 거 것까지 이제 아닙니까? 그 보도가 네. 됐습니다. 뭐 이게 또 수사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돈 벌려고 저걸 하느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후에 이준석 의원 대표 선거에도 이 사람이 개입을 했고 윤석열 총장 시절 때 대선에 갈 때도 개입을 했고 그 개입할 때 과정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자료를 들고 가서 지가 조사했던 자료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너 괜찮다 하자 뭐 이런 내용의 일들을 했던 것 같으면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돈도 벌기도 하고 윤석열 내가 만들었다. 이준석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유형의 직업이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 저 야구 에이전트를 프로야구 에이전트라고 있는데 네. 정치 에이전트 아닌가. 브로커라고 표현 안 합니다. 네. 좋은 정치인 보고 픽해서 야, 너 가만히 있어 봐 임마. 너 경남 의창 가면 더 돼. 따라와봐. 내가 해줄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참 하여튼 네. 독특한 직업 유형. 범죄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지금 등장했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팔아먹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지금 낸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공무원들 들려줬다는 거예요. 네. 아, 오빠가 이렇게 하면서 창원에.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다면 이제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그리고 큰 일이 되는 중간에 거죠. 도구적인 의미로서 여론조사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직업 정치인으로 직접 일도 해보셨으니까 네. 여론조사라는 게 후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출마하고 낙선하고 났을 때 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만약에 같은 지역구에 박준 변호사님과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붙는데 누가 봐도 박준 변호사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흔히 말해서 오창석을 지지하는 사람을 전화번호를 좀 샘플을 많이 가져와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제가 비등비등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역의 주민들이 오창석도 해볼 만한가? 전부 줄을 박준 변호사님한테 가서 설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론조사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 명태균 씨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통해서 다른 후보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죠. 내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너 잘 나온다. 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실제 그게 만약에 공표까지 되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후보자가 가지는 정신적 지배를 따지면 엄청 절대적인 거죠. 이 사람이 처음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된다고 했어. 이 사람이 날 만들었어. 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종속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추정을 하고 저한테 탄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흔히 말해 탄 종사자, 탄 제작업자, 전 타짜 같이. 동네에서 이제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창석을 지지하는지 박준 변호사님 지지하는지 알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인지를 알고 있으려면 전화번호부에 접근하기 쉬운 직업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필 명태균 씨가 텔레마케터와 휴대폰 대리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죠. 맞아요. 만나기 네. 전에 내가 출마 선언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1등이 누가 됐느냐, 1등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1등이 어떤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됐느냐. 전 요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앞으로 계속 보도가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NR이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맞아, 리서치 이름이 회사를 나와 있죠. 네. 오늘 또 저기 다음 날 대표 인터뷰도 받았습니다. 서 대표 이제 PNR 대표인데 대표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제 대선 때 갑자기 좀 튀는 조사가 계속 나왔었다. PNR 특히 명태균 씨가 의뢰한 쪽. 그래서 본인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 조작이냐 이거는 더 확인해야 되니까 여론조사 조작이냐. 근데 이것도 사실 심각한 거고 이런 지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고 다 합쳐 보면 본인이 여론조사를 한다면 공표도 안 합니다. 이걸 갖고 그냥 너무 행복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용한 거잖아요. 이걸 갖고 출마를 고민하거나 아직 결심을 못한 사람한테 갖고 가서 제시하고 이걸 주면서 당신 된다. 날 믿어라. 따라와라. 그러면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게 해달라 했었고 이런 거를 갖고 가서 보여주고 믿게 하고 그 이후에도 그것만 하고 만 게 아니에요. 다음에 있던 보궐선거 때 당시도 김영선 의원을 그렇게 하고 지방선거도 하고 이번 총선까지 쭉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지금 보도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팔아먹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이용했고 도구는
여론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대응하는 방식도 특이해요. 사태가 터진 다음에 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뭐 예를 들면 천하람이 삽질하는 사진이라든가 홍매화 씹는 사진 네. 아니면 안철수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결국은 네.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의 영향력을 굉장히 과시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너네가 나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너네가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성일종 의원의 형이 이제 성완종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사를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수사를 할 때 홍준표 의원도 그때 당시 같이 딸려가서 수사했거든요. 나오면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죽은 성완종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좀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지금 따져보면은 성완종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네가 나까지 집어넣으면 나 다 물어버린다? 이런 협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성완종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죽은 성완종과 연루된 사람 다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하는 것도 천하람, 이준석 사진을 올린 건 두 사람은 너 나를 공격하면 끝이다. 안철수 한 번만 더 건드려봐라. 나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알게끔 해주겠다. 최진석 나를 모른다고 30분 만나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카톡 캡처 공개. 이런 식으로 나를 함부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네 입을 다 막아주겠어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응을 이제 뉴스토마토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사진도 올리고 또 고소 고발을 했는데 좀 특이한 게 고소 고발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 고발했는데 특이한 측면이 어떤 겁니까? 김영선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김건희랑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이. 왜 너희들 뉴스토마토 이상하게 보도하냐. 그러니까요. 예. 해명이 그렇게 해명하면 자백을 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해명이 됐냐면 야 김영선이 김건희 여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텔레그램 받는다. 왜 거짓말 보도를 하냐라고 하면서 공천 얘기는 내가 직접 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죠. 은근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웃긴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뭘까 과연? 그리고 뭐 이렇게 이소부화 쓰면서 뭐 태양이냐 바람이냐 바람을 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봤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창석 평론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겁박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뉴스토마토는 나쁘진 않다. 아니 근데 명태균 씨 정치의 행동이. 장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반응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를 이제 사회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본인의 주가 가치를 수사기관에 높여주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거물이고 대물이야. 네. 결국 수사기관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수사가 굉장히 관성에 따르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아, 무조건 커질 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원시청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틀면서 자기의 또 그 위력을 과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2년 전에 대선 당시에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카톡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래 있었긴 했지만 천하람 이준석 의원의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또는 진짜로 대통령과 통화했다면 그 모든 녹취록을 그대로 있죠. 가지고 있지 있을 것 가지고 그럼요. 가지고 예. 있겠죠. 본인 다 다 갖고 있는 있겠죠. 네. 그게 아마 본인 스스로가 궁지에 몰린다거나 혼자서 흔히 말해서 던터기를 다 쓸 경우에는 완벽하게 오픈을 알아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 보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의원한테 향하고 있다고 네. 저는 느껴지거든요. 민주당이나 뭐 예를 들어서 뉴스토마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뉴스토마토한테 그 칠불사 뭐 식재하는 걸 보여준다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진짜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포함이겠죠. 반응을 좀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확인 안 해주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언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장 없음으로 처음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네.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불만을 가지면 제가 이제 여론조사 탄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지난 총선 예비경선 때 중구성동구에서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의원이 맞아요. 붙었을 세게 때 붙었죠.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여론조사 샘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어디 사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딜이 됩니다.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딜이 돼요. 근데 명태균 씨는
지금 그런 딜보다 자신의 체면과 영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게 폭로가 안 됐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계속 쭉 갔겠죠. 경남 지역에서는 네.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따지면 이거는 큰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전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딜이 안 되는 상황이라 용산에서도 대응 방법 자체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똑같은 뉴스토마토 보도 중에 천공의 관저 출입 뭐 이 부분을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2년 전에 그 당시 즉각 아니다 고소고발을 해버렸어요. 바로 해명이 나오고 예, 예. 네. 아니다 고소고발 법조 조치 했는데 이번에 제가 뭐 저희 보도니까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공천 개입 대통령실에서 한참 있다가 한 5시간 6시간 지나서 야 공천 개입을 했으면 그 사람이 됐겠지 안 됐겠냐 식으로 왜 당선이 안 됐냐? 예, 공천 못 받았냐?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공천 개입 미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 앞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답을 안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아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은 말이 없는데 제일 말 많은 사람 또 이준석 그 의원이란 말입니다. 사안마다 바로바로 물고 들어와서 해명을 해요. 네. 뭔가 억울해하는 표정도 짓고 네. 이런 건데 특히 이제 보면 오찬석 평론가가 네.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는데 미래 대통령 경쟁자 제거용 아니죠? 너무 많이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네. 이준석 의원을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사장 남천동의 모태가 저런 젊은 정치인이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준석 의원 더 물고 늘어진 게 있는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는 이게 훨씬 더 큰 국가의 이제 기틀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게 맞는데 제가 유독 이준석 의원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에서 아무리 윤상현 의원이 뭐 다 했다 하더라도 본인도 그 당시에는 살아남기 대표였어요. 위해서 네. 용산과 접촉을 했고 명태균 씨와 결탁했다는 게 지금의 정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단 이거는 1차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무슨 어떤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각 세우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했지만 막상 정권이 바뀌고 났었을 때는 용산과 완전히 결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되기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과 어디 절에 가서 식수하거나 같이 불공을 누리고 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전면에 등장했었던 사람이고 원래 그 사람과 같이 일했던 것도 알고 있고 실제 같이 비대위원 했었고 근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정치 업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왜 그 사람한테 끌려갔냐? 약점이 잡혔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줬거나 그만큼 국회의원이 한번 해먹고 싶어하는 얄팍한 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박주민 의원님 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방송이고 실제로 이제 그게 달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 두 분하고도 관계가 사실 네, 원만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하기도 하고 잘 혹시나 그 압니다. 변호사님한테 아 형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안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이럴 수 있는 거 요 얘기만 아닙니까? 하나 드리면 뭐 천하람 의원은 네. 원래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다가 거의 마지막 쯤에 이제 취소를 한 건데 사실은 음. 제가 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우 입장이 곤란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해명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명해도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나올 게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고요. 명태균 씨도 한편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는 또 뭘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해명은 하되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나올 게 뭐 지방선거 나오고 또 기관장 보낼 때 개입했던 것도 나올 것 같거든요. 기관장 부분도요. 네. 네. 그 지금 이거는 저기 시사저널 장인수 기자 쪽의 보도인데 용인갑의 이제 그 이원모 김대남이죠. 네, 김대남 네. 행정관 비서관 그 사람이 지금 녹음했던 자료인데 그 사람 나중에 떨어지고 기관장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아파 월요일쯤에 보도가 될 겁니다. 된다면 쓰리 콤보예요. 공천, 국정, 기관장 개입 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
이준석 의원이 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세태가 만든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중요한 녹취 보도의 중심이 결국은 이제 이런 박지훈 변호사 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네. 말한 대로 이제 그런 김대남 전 행정관 육성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소리에서 맞습니다. 최경영 기자를 또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맞습니다. 흐름들이 네. 과거와는 약간 많이 달라진 양상인 것 같다. 그 완벽하게 달라진 양상인 것 같고 사실은 지난 2017년 전후에 이제 박근혜 탄핵이 시작될 때는 그 세계일보에서 쏘아 올린 공으로 JTBC, TV조선 맞아요. 네. 그리고 한겨레 이렇게 받았으면서 이제 공중전이 되고 다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흔히 말해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를 택하고 그쪽으로 제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류 매체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보자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어떤 특정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던질 회사를 좀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도 저희가 지금 경향신문 본사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흔히 말하는 신문사 홈페이지 또는 지면을 통한 접근보다는 유튜브를 통한 영상 접근이 훨씬 더 쉽고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맞아요. 그 네. TV도 사실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의 제보가 많이 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다 바뀌어 우리가 간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이제 역할이나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지금 같아요. 그런 자성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이미. 네. 결국은 매체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이제 뉴스, TV 2개, 채널 3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네. 독점됐어요. 예. 신문 엄청 그 앞에 딱 써놓으면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믿고 아주 따랐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매체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취재하고 또 그런 언론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튜브의 이런 발응 속에서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결국 두 분 다 이제 시사 분야에 굉장히 해박하시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좀 약간 세세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 우창석 평론가님? 그 매번 정권 초에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길 것이다.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가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시민 장관은 책을 통해서 어떤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하야하는 것이 좋다. 면책 조건부로. 네.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절연해야 돼요. 지금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공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묵인방조했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 윤석열의 그렇죠, 당연히. 주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절연하면 되는데 지금 뭐 보면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도 그 사를 썼지만 와이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 못 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텐데 저는 반환점이 아니라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종착역의 방식이 탄핵이라는 지난번의 방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래서 저는 최종 키는 한동훈 대표 쪽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못 먹으래 독대 해달라고 요청 계속 독대 소고기 독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권에서 이제 분열이 이제 일어난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맡기는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마지막 그 마지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게 10월 10일 날이 되면 이번 총선 관련된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나 등등의 재표결도 이제 그때 좀 되고 또 보도는 계속 이어질 거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그때는 좀 이탈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권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게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탄핵으로 가는 열차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일 것 같은데 오찬석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탈표가 과거에 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재의결
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재석 의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출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목요일에 채널A 보도로 이탈표 못 막는 거 아닌가? 뭐 국민의힘 관계자 또는 한동훈 관계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미 됐어요. 그렇다면 말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의 그래서, 경우에 네, 그렇다면은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한동훈이 왜 막지 못했냐가 아니라 현직 최초의 영부인 특검이 발의됐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크게 지지를 한다면 정권이 빠르게 몰락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JTBC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검찰발 내용들, 그거 사실 검찰 내부에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탱하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본인을 키웠던 조직, 검찰이라는 조직도 등을 돌렸고 본인과 함께 썼던 가장 친한 동생도 등을 돌리는 상황, 본인이 당선됐었던 자기를 만든 정당도 등을 돌린다면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내용에 깊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렇죠. 탄핵을 통해서 강력하게 형성된 애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식은 우리가 공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 파국을 맞게 된다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정말 안 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그게 않겠습니까? 사실 네. 지금 갤럽 발표도 나왔었는데 23 나왔더라고요. 네, 20에서 더 나왔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늘 반등했어요. 예. 네, 어제. 네. 좀 놀랐는데 음. 결집이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노입니다. 그 보수 쪽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탄핵이 된다면 정말 우리 큰일 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20%, 23%이 마지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사실 보수가 제가 이제 대구 경북이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사실관계들이 확인된다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창석 평론가도 결국은 이제 그 민심을 끌어오르게 하는 결절점이라는 것은 네.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네네.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박근혜 탄핵 과정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그 당시 탄핵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적 문제, 공직선거법으로 바로 이제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뇌물을 받았던거나 경제 공동체란 말도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 형성을 하는 탄핵의 분위기는 최순실 씨였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권력도 없는 비선 비리는 실세가 마피아 있나 이런 거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형성을 최순실 씨의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적 절차는 역시나 또 김건희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에 차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당시보다 지금이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또 끌어내리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힘이 듭니다. 전국에서 100만 명씩 광화문에 촛불을 사서 들고 자기의 차비를 들여서 와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 경제적 여유나 심적 여유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연 4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모이는 것이 과연 또 한 번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동일하지만 똑같이 100만 명 이런 스코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대중 정서가 중요한 것이지 지난번과 동일하게 숫자가 모여야 한다라는 강박에서는 좀 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제 여권 내에서 일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요구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면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 아마도 여론이라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지금 양측이 소년같이 돼버렸어요. 이미 대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 개입이 돼 있고 사실은 크게 봐서 공천 개입이지 이거 말고도 관저 지금 21구라 뭐 여러 가지 뭐 맞아요. 네. 말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도 안 할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한다고 한들 돌리기엔 좀 늦은 거 아니냐. 또 귀하게 마포대교에 행차 같은 것도 해버리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만 참았던 거잖아요. 선거할 때만 몇 달
참은 거잖아요. 계속 쭉 갔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보수가 지지자들이 돌아서면 지난 박근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탄핵 상황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지금까지 인기 정치 유튜브 진행자시죠. 박재현 변호사와 이제 오창석 평론가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창석 평론가님 사실은 저희 정치비상구랑은 초면 아닙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렇게 나와달라고 해도 안 나오셨는데 오늘 첫 소감 좀 어떻습니까? 아, 일단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PD님 그리고 기자님이랑 네. 방송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 이제 스포츠 경향에 네. 칼럼을 기고한 연재한 적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경향신문에서 기회를 주셔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고정은 어렵겠지만 종종 박준 변호사님과 함께 네. 한 번씩 나온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변호사님은 네. 아무래도 이제 따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또 좀 색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아닙니다. 원래 하던 것만 하십니까? 예. 다시는 전혀. 예. 아니 우리 오찬석 평론가님 혹시 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본인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네네. 보니까 M장 기획도 나오고 또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방송을 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비정치 방송은 이제 M장객이 네. 지금은 유일하고요. 다 정치 방송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너무 정치의 시즌이라 제 방송에 집중하고 원래 나가던 정치 방송 원래 있던 걸 잘 지키자 주의가 세서 원래 있던 걸 일단 잘 지키고 뒤로는 이제 민주당이 만약 혹시나 집권한다면 또는 집권하기 위해서는 2030, 40의 심리는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네. 저는 당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솔직히 말해 정치를 어쨌든 한때 꿈꿨고 지금도 이제 ING일 수 있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확실히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M장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 네. M장기에서 한 얘기 재밌기는 한데 네. 혹시 본인이 정치를 결심했을 때 네. 누군가 그 영상을 다 화제성으로 올리면은 네.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당 하나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다 각자의 영역에서 즐거움과 날카로움을 겸비한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구독자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경향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